자,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무릎 꿇고 끝 조용한 한국당이라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성의 의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보다는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이 되겠다고 다투는 모양새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떠난 그 자리에 내가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이 당대표와 관련된 투쟁만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마지막 만말이다. 친박 앞잡이 사이코패스 청산무대 후회된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등을 청산해야 될 의원으로 꼽았는데, 자신이 대표 시절에 이런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장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등도 정리해야 될 의원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누가 해당된다라는 약간의 지라시성 정보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보수를 몰락시킨 게 아니라 몰락한 보수가 홍준표에게 매달렸던 것이다라는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눈에 띕니다. 단식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면은 국민들이 또 속을 것 같은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40대 주민의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꺼내지도 말도 꺼내기 싫다면서 혀를 찼던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당은 각종 발언이나 정치 노선이 극우 세력만 겨냥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한국당은 보수가 아닌 극우의 대표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로텐더홀에서 국민께 사죄를 좀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잠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요. 정말 우리 어떻게 저 모습을 봐야 되는지 속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상처나고 성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린 참담한 현실 앞에 처절하게 사죄를 드리며 반성문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였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두 차례의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런데 무릎 꿇고 있는 저분들의 마음, 진정성이 과연 국민에게 닿을지, 국민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수막하고 이제 신보라 의원님의 말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멘트가 일단 없었고, 또 저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300만 당원한테 먼저 잘못을 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쳤던 이 한국당이 당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은 이제 선거 결과를 일단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향후에 우리 비전과 진로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성찰과 토론 등이 전제된 뒤에 저렇게 사과가 나왔으면 좀 더 어떤 진정성을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기 무릎 꿇은 의원님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향후 의총이나 비대위 구성 과정이나 진로 모색 과정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진정성 있게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봐달라. 최경수 의원님,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고 글을 띄웠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할 말 하셨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정상적이라면은 책임을 지고 의원 한 20, 30명은 나 정계 은퇴하겠다 예.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홍준표 대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인적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인재사 후회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당규 때문에 인적 청산을 못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하튼 마지막으로 후회를 담아서 저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수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 예. 여기에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인철 교수님은 네. 뭐 저렇게 무릎 꿇고 그러는 거는 사실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거 예. 어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국민한테 사죄하고 뭐하고 하는 예. 이 정치 영역에서 사죄와 반성의 언어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지. 예. 저렇게 무슨 동작 그 무릎 꿇고 저 뭐 예전에 뭐 민주당도 뭐 저 호남 가갖고 회초리 저 퍼포먼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보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어이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관계, 그러니까 분명한 책임이 뭐고 잘못한 게 뭐고 그래서 예. 어떻게 바꿔가겠다. 그걸 어떤 이념과 가치와 정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런 퍼포먼스는요. 이 정치를 무슨 사적인 그 부모 자식의 관계라든지 친구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아주 예. 전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영역이라는 부분에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대단히 그 형식과 절차를 갖춰가지고 예. 그 정치에서 쓰는 언어들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과 정책이 그건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회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간에서 그런 서로 이념 정책을 둘러싼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뭐 이런 걸 하는 장소에서 예. 저렇게 무릎 꿇고 뭐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무슨 그 국립극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빨리 어떤 정책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 예. 뭐 이런 데에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다. 더 그 힘을 예. 쏟으셔야 할 거다. 이렇게 보이시죠. 정강이나 정책적으로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거듭 황골 탈퇴할지를 설득력 있게 논의를 해야지 저렇게 무릎 꿇고 쇼 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곳이 국회는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달라고 윤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 정당을 전공하신 우리 또 학자께서는 그건 좀 잘못됐다.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유심히 자세히 보면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의석이 몇 석이죠? 110석. 112명. 112명이죠. 그런데 숫자가요. 한 50여 명 남짓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신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전날 골프 약속이 토요일에 이제 골프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골프 치러 가신 분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어디 가셨어요? 나머지 한 50여 명이 되신. 네, 한 60여 분 참석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예. 있고요. 아마 갑작스럽게 이제 반대하신 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이런 무릎 꿇는 퍼포먼스에 행위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뭐 국민께 사죄드리거나 당원께 사죄드리거나 이런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먼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드리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을 반대하고 먼저 이제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이번 가장 큰 그 쟁점은 신뢰를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예. 신뢰받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석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다 골프 치러 간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인철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과연 우리를 정말 용서하겠느냐, 우리의 이런 행위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느냐, 이 형식은 좀 잘못됐다. 이래서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차원이라면은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또 진정성 있게 좀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요. 이런 것들이 앞서 이제 잠깐 신문기사 읽었습니다만은 도대체 국민이 용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것을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다음 선거 때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시민의 반문. 그 반문에 대해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대책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저는 일단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공당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저게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예. 저는 이 당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혁신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 참 중요한 부분들은 판문점 합의에 대한 비준을 해줄 것인가. 예.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냉전 예. 보수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당으로는 미래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저는 혁신화도 중요하겠지만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적어도 예. 국민들이 볼 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제일 문제는 사이코패스 같은 의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부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도덕적과 윤리적 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예. 저는 적어도 새로운 지도부 또는 혁신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예. 적어도 유권자들이 어떤 변화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당에 전달할 수 있는 핵심적 예. 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소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내부에 적어도 혁신 그룹,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소위 아주 건강한 보수 집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을 김성태 비대위원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그 내용들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윤 변호사님,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고 글을 쓰고 갔는데 최경선 의원께서는 마지막 막말이 아니라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말하고 떠났다 이제 이렇게 논평을 해주셨어요. 윤 변호사님, 이 사람이 참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어떤 사람을 지칭한 거지? 이렇게 기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충 좀 아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게 쭉 써놨던 사람들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갑니까? 짐작 가는 그 항목도 있고 그렇지 예. 않은 항목도 있는데요. 저렇게 좀 말씀을 하고 간 취지는 제가 볼 때는 당권 싸움과 관련돼서 경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당권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당권 싸움 갖고 당을 또 어렵게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너희들은 됩니다. 당권에 도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 유무를 떠나서 일단은 예. 지칭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 당권과 관련된 당이 좀 더 어렵게 가는 상황은 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재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견제 차원에서 저런 소위 막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간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당협위원장까지 사퇴를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평당원으로 좀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발언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저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적을 만드는 발언이기 때문에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분이라면 일정 부분은 자기 아군을 만들려는 발언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물론 표현 자체는 좀 좋지는 않지만 그 의도는 예. 당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누가 누구를 나무래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예요. 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출신인데요.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전 대표는 정치를 했던 게 아니다. 비꼬는 소리나 하고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형무소에 가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저 비꼬는 소리를 하면서 발목 잡기, 글쎄 막말 그런 것을 한 것에 불과하다.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 막말로 지금 당에 남아있는 친박 등등 초선 의원 등등을 비난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시청자분들 또는 독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이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이제 결국 막중합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약간 그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이제 일단 맞다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제 어떤 당내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름 이 자유한국당 내의 구태라든지 이제 적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물론 자신의 이제 막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지막 막말이라 그러니까 그 막말이 문제였다라는 거는 좀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도 이제 당을 바꾸려면 과제가 뭐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예. 당을 책임졌던 분으로서의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가신 거 예. 아닌가 싶죠. 알겠습니다.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떨고 있나요? 아니면 웃기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나요? 예.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예. 저 탄핵을 해가지고 임기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4년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 탄핵 때도 신문의 칼럼으로 쓰기도 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이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 저는 국회 해산권을 왜 지금과 같은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국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국회 해산권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그리고 국민 소환권 같은 것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 몇 달 동안 법률 하나 통과 안 시키면서도 예. 세비는 꼬박꼬박 다 챙겨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국민 비난이 있더라도 눈 깜짝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글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회 해산권을 얘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커지죠. 예.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좀 접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좀 뭔가 혁신적인 안들, 정치권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문희상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기 하반기 국회의장이죠. 민주당도 폭망했다 살아났다 보수도 불파불립 낡은 것을 깨트려야 바로 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시대 정신은 통찰 없이 냉전 보수, 꼴통 보수끼리 뭉쳐서 남북관계를 왜곡하고 극우 논리에 함몰되면 다시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국민은 뻔히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민주당이 폭망했다 살아난 사례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요. 정말 이 보수가 불파불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바로미터가 하나 좀 있습니다. 이 기사네요. 예. 바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인데 앞서 이제 김종욱 교수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은 점점 더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수구 냉전 세력으로 비치는 부분을 혁신하고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홀로 반대였던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을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여러 요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을 외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흐름은 적폐청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평화 위장쇼다.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는 절대 안 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CVID를 확고하게 관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버리고 달라질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위기의 상황이 봉착하게 되면 그 위기의 본질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안보 심리나 냉전적 가치를 통해서 이념적 갈등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우회 전술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엔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2017년도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평화가 얼마나 중대한 가치인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렇다면 정당은 그런 유권자들의 바람에 맞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유권자가 원하는 평화에 대한 가치, 비전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평화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먹거리가 뭐가 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월등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소위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가치들은 평화를 통한 경제의 결합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예를 들면 딴지만 거는 방식을 통하게 된다면 저 당이 유권자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저것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이번 선거가 진보의 승리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가 잘해서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장은 어디서 열리느냐.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들을 잘 반영하는 데서 열린다. 그런 측면에선 예. 어쩌면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요. 문희상 차기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잘 쓰는 거죠. 쓰기 위해서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판문점 비준과 같은 저는 새로운 좀 발상의 전환, 유권자들의 사고에 맞는 변화가 아마 첫 발걸음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윤 변호사님은 따뜻한 보수, 뭐랄까요,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시니까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 등식 내지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곧 안보는 보수다라는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안보는 보수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프레임을 좀 깨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안보에는 여야 그다음에 뭐 입장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기존에 그 이전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번 저희가 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점은 사실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마치 무슨 쇼다 이런 표현 방식 들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를 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만 저희가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어떤 보수나 우파로서의 그 이념적 공격을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수구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많이 진 이유가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너네가 과연 그런 게 견제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이지 저희가 견제했던 정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 남북 문제를 보는 시각도 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르지 않고 다만 그때 상황에서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뿐이지 기본적인 기조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 정부 또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하다. 그 기본 생각은 바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보수를 좀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아마 이제 내부 속마음일지 모르겠는데 국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구다. 또 구체제의 냉전 생각을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들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또 2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직생의 각오로 뭔가 달라져야 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당권에만 기웃대는 여러 가지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이 비공개 모임을 좀 가지기로 했는데 어제 기자들이 몰려는 반응에 취소했고 솔직히 만나봤자 내놓을 결과도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만나기가 껄끄럽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여옥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표 시절 입 한 번 뻥끗도 하지 않았던 이름만 초선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싶다. 진박 인증 사진 찍던 한국당 초선분들은 중진 찜쪄먹는 노회한 초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는 나몰라라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여옥 씨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인철 교수님, 뭐 전여옥 전 의원의 얘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초선 의원들이 책임 있는 중진급 이상들은 모두 사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초선들은 또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반문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제 사실 그 정치라는 과정에서 뭐 개개인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극복해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뭐 그 자격 시비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결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을 중심으로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계속 싸움만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하는 그 자격보다는 어떤 이제 집단이라든지 세력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올바른 방향이냐 또 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가야 되지 뭐 이제 계속 서로에 대한 그런 이제 비난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결국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어디 외부에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할 그 분을 뭐 좀 영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뭐 당권 문제라든지 이걸 둘러싸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보수 살리기 뭐 국민대책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서로 이렇게 자꾸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뭔가 좀 당을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보다는 여전히 차기 당권을 노린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뭐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안철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을 했는데라고 하는데 그는 정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2011년 윤여준, 법륜, 최상용이 당을 만들어보자며 안철수를 추천했는데 다들 안철수를 대단하게 평가했다. 당시 내가 4번이나 만나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서 정치를 익혀라라고 권하자 국회의원은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한심해서 내가 자리를 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김종인 전 대표가 여러 번 이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평가했던 얘기들인데 이번에 안철수 전 후보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딸의 스탠퍼드대를 다니죠.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한때 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장진영 변호사, 뭐 대변인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또 글을 하나 쓰셨어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빚더미에 올라와 있겠는데 이 당의 간판 인물이었던 안철수 전 후보가 같이 뭐랄까 패배를 위로하고 다독여주지는 못할 망정 혼자 개인 사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됐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돌아보고 고민하고 숙고하겠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요일 날 제 딸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김 교수님, 지금 이제 저희들 장진영 변호사 얘기는 좀 뺐는데 장진영 변호사도 이번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안철수 후보의 뜬금없는 후보 단일화, 선거 막판에 명분도 없는 뜬금없는 후보 단일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에 의해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모두 떨어졌고 그리고 이 선거에 치르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득표율도 얻지 못했다. 도대체 이런 망연자실한 후보들을 두고 어디를 가느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거친 이제 이 비판을 했어요. 한때 최측근의 입이라 더더욱 그 눈길이 좀 갑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미국으로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러 간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뭐 대학 졸업식이니까 사실 뭐 가셔야 되고 주말 이용해서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한다 뭐 일정들 그런 이제 후보들의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좀 다독이고 또 대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정이나 계획을 지금 이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뭐 주말에 이틀 갔다 오시든 며칠 갔다 오시든 이제 가버리시니까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망연자실한 거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제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좀 책임 있는 태도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나 뭐 이제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미국에 이렇게 지난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이렇게 꼭 미국을 선거가 끝나면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딸도 보고 오시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죠.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힘을 다시 내거나 혹은 그 갔다 왔다 오는 한 시간에 좀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서로 다 감정들이 격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냥 일상적인 행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서로 좀 이렇게 이제 좀 진정하는 시간을 좀 갖고 발언들을 하는 게 맞겠다. 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했냐 아니냐 이게 다 사실 잘못한 거거든요. 같이들 일들을 했고. 근데 이제 서로 자꾸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사실 별로 썩 긍정적이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안철수 전 후보,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에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 역시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다 떨어졌을 만큼 본인도 이제 스스로를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게 안철수 전 후보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판,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안철수 전 후보를 빼놓고는 바른미래당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의 간판, 상징적인 인물인데 개인의 아무리 이제 중요한 딸의 졸업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인사적인 일이 있지만 이 대목에서 과연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 떨어진 후보들 또는 당에 남아있는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열심히 힘내자 이렇게 또 격려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번 그 광역 예.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제대로 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영석입니다. 그렇죠. 영석. 아예 없죠. 그렇다면은 바른미래당이 그리고 또 본인은 저 대선에서 3위했다가 하향 지원을 했는데 또 3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 사실 정치 생명 자체가 당과 함께 후보로 나섰던 본인의 정치 생명도 사실은 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딸의 그 졸업식에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딸의 졸업식에 가야죠. 가면서 깔끔하게 사실은 자신의 그 거취를, 정치적 거취를 정리하고 가는 게 오히려 보기에도 더 낫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제 지금과 같은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안철수 전 후보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체제로는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정계 개편이라든지 해체 모여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빠져주는 게 기폭제가 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책임론 문제까지 같이 겸해지면서 바른미래당도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요 보수색 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반도 평화 이슈에 무한 협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진보고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를 고수하겠다라고 했던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지금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이 바른미래당 호남 쪽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 평화당으로 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또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자유한국당과의 그런 어떤 정계 개편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여하간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지자체 선거이지만 제3정당의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정당이. 왜냐하면 두 정당으로 계속 극단적인 정치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중간에 제3정당이 있어서 그 제3정당을 통한 다양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는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몸값을 올려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형태의 통합을 모색을 해보려고 하겠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통합 아니면 지금 정체성을 좀 바꿔서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다시 더 한 번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더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공학적인 통합이든 아니면 연대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생존을 구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그 방식이 앞으로 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유권자의 지형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잘 판별해야 된다. 그래서 유권자 지형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정당이 디자인을 해냈을 때 그런 정당이 디자인을 해낸 정당이 통합을 하건 정계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것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도 선행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학적인 정계 개편은 오히려 더 큰 정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에서는 차기 주자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원희룡 지금 전 제주지사 당선자입니다. 작년 대선 때 반성하지 않았던 보수 진영 캠프 해단식 이제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국민들은 2등 싸움에 관심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뽑은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은 불가피했고 괴로운 선택이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 자체에 반대하고 탄핵이라는 국민 심판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했죠. 결국 보수는 참패했고 무소속인 원지사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언제까지 무소속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 정치로의 복귀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제가 엉덩이가 무겁다는 것을 뚝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차기 대선 얘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원희룡 지사 지금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거든요. 뭐 바른미래당으로 좀 가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오리라 보십니까? 본인 속마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 그 정계 상황에 따라서는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방자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요소도 없고 예. 또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내 보수 정계에서는 마땅한 지금 차기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뭐 벌써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차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일구를 뽑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쳐볼 수 있는 약간의 예선전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여권에서는 지금 김경수 의원, 이재명 지사, 또 이 박원순 시장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 김부겸 지금 의원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이제 장관직을 내놓고 중앙 정치로 나서지 않겠느냐, 당 대표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이 야권에서는 뭐 유승민 또 원희룡 등등 여러 인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또 우리의 관전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이제 시작해야죠, 뛰어야죠. 예. 일단 당장 그 민주당의 9월 예. 전당대회가 그 분수령이 되겠죠. 예. 계속해서 개각설이 나오는 이유도 지금 저 내각에 들어가 있는 예. 정치인들이 나와서 과연 이 9월 전당대회 때 어떤 역할을 예.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부겸 장관께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사실 친문 지지자들이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예. 벌써부터 차기 주자가 떠오르는 데 대해서 친문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힘 빠진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김부겸 장관이 더 주목되고 있는 것이 친문과 비문 간의 갈등을 그래도 중재해 줄 수 있는 제3의 예. 또 카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이런 갈등들이 노골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야당 쪽에서는 누가 좀 이렇게 보입니까? 지금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앞서 잠깐 얘기했던 뭐 안철수 전 후보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당에는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야당에는 그렇게 거론되는 인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좀 기대를 모았던 정치인들 몇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젊고 이랬던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자유한국당 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젊은 정치인들 좀 이렇게 포진시키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장도 맡기고. 이제 그분들이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분당되고 자유한국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존재감이나 이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역할들이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전혀 이제 새로운 인물들, 뭐 예. 이제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뭐 캐나다의 트리도 같은 갑자기 이제 아주 젊은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은 없는가? 뭐 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실은 이제 보수를 좀 이제 책임질 또 그런 그간에 좀 그런 이제 묵직한 행보도 해온 거죠. 예. 처음에 제주지사 내려갈 때 다 말렸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이 중앙에서 멀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정치 그만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또 상황이나 사울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급변해갖고 지금 보수를 책임질 대표적인 인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쉽게 이제 예단하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또 새로운 인물도 이제 어느 순간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죠. 그만큼 각 지자체 또는 이 광역단체로 내려가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잊혀지기 쉬운데 원희룡 지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보수의 중심이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 김종인 전 대표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목만 잠깐 짚고 갈게요.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남북 문제와 적폐 수사를 빼면 집권 1년이 지났지만 무슨 실적이 있나?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학엔 없다. 소득이 있어야 소득 주도를 하지. 좌파 경제학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한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책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뭐 정치를 본인이 떠났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날카로운 글쎄요 독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그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돼서 김부선 씨와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후원금이 모였는데 이 후원금의 상당수가 친문 지지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다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 모금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부선 씨가 정치인들은 좀 빠져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은 제발 신경 꺼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말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태경 의원이 발을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로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선인의 여배우 스캔들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바른미래당은 성남적폐 진상조사 특위를 열어 여배우 스캔들 해명은 거짓이라며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당선인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하게 될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두 번째는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정신병원에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마지막으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기업에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당선인의 혐의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 주말엔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의 SNS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16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김부선 씨의 모금 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게 기사화됐고 김부선 씨가 이 기사를 링크한 후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자신의 일에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본 하태경 의원, 어제 이에 대한 응답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로부터 앞으로 정치인은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오늘부로 더 이상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부선 씨는 하태경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태경 의원 개인을 겨냥해 기사를 링크한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SNS 설전은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경기도지사직과도 좀 관련이 되는 건가요? 고발된 내용엔 관련되는 그 조항이 있죠. 예. 허위사실 공표죄가 들어 있고요.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김부선 씨나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만 이재명 당선자가 구체적인 해명을 좀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좀 피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아니다 이런 해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에서 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되게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당선이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김부선 씨 쪽에 후원금도 주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친문 지지자가 맞아요? 친문 지지자라고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가 이재명 후보에 지금 뭐 당선자지만 과거부터 계속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친문 지지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후보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각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반 이재명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하간 고발이 됐고 수사가 됐으니까 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뭐 당선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좀 자기의 삶이나 정치적인 과정들을 잘 좀 추스려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게 오히려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가능한 모든 의혹을 좀
깔끔하게 터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 알겠습니다.